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1장을 하고 있죠. 공기조화의 기초에 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접해 있는 공기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습공기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전체적인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공기조화의 열 환경, 그래서 주위에 이런 열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예를 들면 사람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어떤 기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조금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전달과 열 관류이라는 우리 과만을 위한 용어 같아요. 아주 또 좋은 용어입니다. 엔탈피처럼 거기에 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결로 이슬이 맺힌다 그랬죠? 그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미사일 로켓 탄두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 뭐 아주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탄약고가 보통 창고나 지하에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건 금속성이고 온도가 너무 급변하거나 이러면 여름철이거나 이럴 때 바깥에는 굉장히 덥고 여기가 서늘하다면 바깥에 더운 공기가 이 서늘한 곳에 유입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슬이 맺혀요. 그러면 이게 이슬에 의해서 녹이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유사시에 불발탄이 되고 말죠. 아주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잘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 이거에 관한 너무나 중요성이 탄약고의 결로 발생 때문에 이게 학계에도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을 지금 보면 이건 뭐냐면 아파트 지하 이런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물이 많이 고입니다. 이렇게 물이 많이 고이고 이렇게 고입니다. 여긴 물이 많이 고이다 못해 벽면 밑에가 부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피고 이게 겨울에 얼면 떨었다 녹으면 벽이 금이 가고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 보수 공사를 하는데 돈이 몇 천만 원씩 소요가 된다고 건설회사에서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결로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또 아마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그 결로에 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장 속에 지금 우리 공기조화의 개요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습공기, 특히 습공기 선도까지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 환경, 그 다음에 열 전달, 그리고 결로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로부터 열 생산이 사람이 이렇게 호흡을 하고 열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땀이 난다든지 우리 열이 밖으로 방출이 되죠. 이러한 것을 우리의 신진대사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영어로 메타볼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MET라고 해서 우리의 신진대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얼마일까를 이렇게 상황별로 한번 이렇게 학자들이 다 이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휴식을 할 때를 기준을 1이라고 한다면 그때 열 생산량이 약 105와트 정도의 에너지고요. 잘 때는 84. 간단한 사무작업, 보행 그러면 220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사람도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출하는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극장이라든지 혹은 이런 쇼핑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엔 특히 냉방부하 같은 걸 계산할 때 잘 고려를 해야겠죠. 네. 이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면 10사람이 사무실에서 작업을 합니다. 아까 사무 작업을 간단히 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열량 표에서 찾아보면
사무 작업을 할 때는 약 147와트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1메타 자승당 1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열은 58.2 와트 퍼 메타 자승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크면, 그래서 거기에 제실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열 생산량은요, 10사람이고 1메타 자승당 58.2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1.8, 약 18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발생되는 대사량은 약 1.4 정도로 볼 수 있죠. 그 표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467와트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한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면적이 크고 이러면 그다음에 격한 일을 하면 열량이 많이 나온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또 열 평행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특히 계속 사람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의 공기가 사람을 스쳐가면서 열을 뺏어가요. 즉 유체와 고체가 맞닿으면서 열 이동이 일어나는 걸 대류, 컨벡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C로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 매질 없이 열이 이동이 돼요. 차가운 벽체에 우리가 가만히 서 있다든지 그럼 추위를 느낍니다. 굉장히 더운 벽체에 서 있어도 더위를 느낍니다. 이러한 매질의 이동 없이 태양열을 우리가 받으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아무런 이 온도 매개체가 없어요. 그래도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복사라고 얘기하죠. 레디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로 쓰고요. 그 다음에 땀이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수증기, 액체 이런 건 증발작용이 일어나죠. 증발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열 발생이 약 30% 정도 된답니다. 대류가 25%, 복사가 약 45% 정도 돼서 우리가 사람은 고려해야 될 게 이런 대류와 복사와 증발에 의해서 열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볼리즘, Q는 열량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신진대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량과 이렇게 대류나 복사, 그 다음에 증발, 이바포레이션이죠. 이바포레이션에 의한 것들이 합이 평형을 이루면 우리는 쾌적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땀이 나오는 메타볼리즘, 신진대사,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이런 호흡이나 이런 것을 발생하는 열량이 밖으로 방출되는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 더위를 느끼겠죠. 만약에 이런 방출되는 열량보다 밖에서 더 많은 열이 앗아간다. 추위를 느끼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원수와 주의 조건을 잘 맞춰줘야 하는 게 또 우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자, 개념적인 거 재미있는 그림으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아까 대류는 이렇게 찬 공기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열을 뺏어간다라는 이런 아주 쉬운 그림입니다. 이게 대류라 그랬고요. 복사는 아무 매질 없이 이렇게 추운 눈사람 옆에 있어도 열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복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복사 및 대류에 의한 방열은요. 온도가 내려갈수록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차가운 곳에서 열을 더 많이 뺏길 수 있죠. 맞는 얘기죠. 그리고 힘든 일을 할수록 더 많은 양의 열을 뺏깁니다. 너무나 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이바포레이션, 증발에 관해서 살펴보면 증발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잘 일어나고 역시 힘든 일을 할수록 땀 증발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림입니다. 아주 기억하기 좋습니다. 자, 중요한 또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유효 온도, effective temperature입니다. effective temperature, 유효 온도. 아주 적절한 온도라는 거죠. 유효 온도는 온도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습도와 기류까지도 온도, 습도, 기류가 세 개가 다 맞는 것을 유효 온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습도가 맞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습한 날에는 빨래가 안 마르잖아요. 습고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습도를 고려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기류가 없다면, 정지돼 있다면 땀 증발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열을 가져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동하는 공기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쾌적한 환경이 되고요. 그러한 것을, 이러한 온도, 습도, 기류가 맞는 걸 유효 온도라고 하는데요. 미국 냉난방 공조학회에서 이것을 정의하기를 상대 습도는 한 50% 정도, 포화도 상대 습도는 50% 정도, 그 다음에 풍속은 한 0.25 메타/세크 정도의 가벼운 속도가 있을 때 우리가 쾌적하다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그래프상에 나타내 보면 많이 본 그림이죠. 역시 중요한 습공기 선도상에 한번 표현을 해서 이렇게 상쾌한 쾌적한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마른 목골 부분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상쾌함을 느끼는 그 온도와 습도의 범위고요. 요렇게 생긴 얘는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쾌적한 범위를 미국 공조학회에서 이렇게 설계를 할 땐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준 그림입니다. 자, 기류의 속도가 어떻다고요? 0.25에서 0.25 메타/세크면 아주 쾌적함을 느끼고요. 0.25보다 더 느리면 기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느끼질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류가 1.5 메타/세크 이상 굉장히 빠르면 우리는 오히려 불쾌함을 느끼죠. 특히 백화점이나 이런 데 여자가 예쁘게 머리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취출구에서 1.5 메타/세크의 강력한 바람이 시원하게 하려고 나온다면 머리가 흥크러져요. 그럼 여자는 굉장히 속으로 화가 날 겁니다.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래서 이 기류를 쾌적하게 맞춰줘야 하는 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체감 온도와 불쾌지수라는 용어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일기예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많이 쓰죠. 체감 온도는 주로 겨울철에 바람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럴 때 우리가 체감 온도라는 말을 많이 썼었고요. 불쾌지수는 겨울에는 잘 안 써요. 건조하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습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불쾌지수는 습도와 관계 있고요. 체감 온도는 겨울의 바람, 풍속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요. 체감 온도는 이러한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 W가 윈드의 벨로시티, 속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대입하고 현재 온도를 대입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1-2 식이고요. 그 다음에 불쾌 지수는요. 이렇게 uncomfort, 불쾌한 인덱스 지수다라고 해서 UI라고 얘기하는데요. 0.7이 건구 온도와 여기 습구 온도, 습도에 관계된 거니까요. 요거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쾌 지수가 한 80 정도 되면 굉장히 불쾌, 10사람 중에 한 30% 이상이 느낀다나요? 그러한 지수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여기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요? 불쾌 지수는 72라고 한다면 2% 정도 사람, 그러니까 불쾌 지수가 72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불쾌 지수가 80이라면 절반의 사람이 불쾌함을 느끼는 거고요. 83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80이 넘어가면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실내 환경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걸 왜 살펴보냐면요. 쾌적함을 만드는 실내 기준이 무엇일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보건용이라 그러면 사람이 관계되는 거고요. 산업용이라 그러면 산업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보건용,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런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주지에서는요. 공기조화가 건축법 시행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에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가 돼야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간당 0.4회, 0.547회 정도의 환기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즉 하루에 한 3번 정도 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너무 꽉 하지 말고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집안에서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게 아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산화탄소량이에요. 아까 뭐라고요? 건축법 시행 규칙에 법으로 정해진 게 얼마라고요? 우리가 거주하려면 1000 pp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10,000 ppm이 되면 불쾌함이고요. 20,000 ppm이면 호흡이 증가되고 맥박이나 혈압이 상승된답니다. 이산화탄소량은 좀 많죠. 정상 상태에서도 한 400 ppm 정도 포함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1000 ppm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특히 일산화탄소는 더 무서운 거죠. 뭐라고요? 10 ppm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일산화탄소는요. 20 ppm만 돼도 불쾌감이 되고요. 일산화탄소가 1000 ppm이면 2시간 만에 실신을 합니다. 그래서 1000 ppm은 이산화탄소고요.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래서 환기시설을 요즘에는 큰 공동주택에서는 갖추고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자, 그리고 냉난방 개상용 실내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냉방을 한다, 난방을 한다. 여름철 무조건 냉방을 낮게 쾌적을 위해서 24도에 맞춰 놓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여름에 밖의 온도는 32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내 온도를 24도를 맞춰 놓으면요. 38도 차가 나면 사람은요. 한 3도, 4도만 나도 굉장히 시원함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5도 이상, 8도 정도가 되면요. 그렇게 과한 온도차에 우리가 노출이 장시간 되게 되면 오히려 냉방병을 걸린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적으로도 나쁘고요. 건강상으로도 나쁘고요. 난방도 너무 뜨뜻하게 하면 안 좋다라는 거죠. 한번 그 기준을 한번 볼게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보면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하기로는 22도를 추천을 하고요. 냉방인 경우엔 26도에서 28도.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한여름 피크 전류가 걸릴 수 있다면 28도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좀 더울 수 있지만 밖의 온도가 32도, 33도라면 오히려 이러한 것이 에너지 절약에도 좋고 여러분 건강에도 좋은 그래서 건설교통부 고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키라고 고시한 것이 이러한 우리 설계 온도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산업용 공조의 실내 조건을 살펴볼게요. 산업용은 그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함수량, 즉 습도의 양을 조절해야 되는 건 섬유라든지 종이라든지 목재, 습도가 많으면 목재는 이게 곰팡이가 피고 종이도 늘어지고 이러면 안 되죠. 섬유도 부패하게 곰팡이가 쓸기 쉽죠. 그래서 함수량을 조절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기계적인 정밀도를 유지하려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철 같은 거는 팽창을 하니까 안 좋죠. 그래서 산업용 목적에 맞게 온도나 습도를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교과서에는 없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작은 입자의 크기인데요.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면 눈으로는 볼 수 있대요. 그리고 꽃가루나 이런 것은 한 수십 마이크로미터인가 봐요. 그게 이렇게 떠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는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답니다. 폐에 해를 끼치는 먼지도 그 정도고요. 그리고 담배 연기는 이거보다 더 미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곰팡이나 균까지도 이런 병원 시설이라든지 제거를 하려면 이렇게 굉장히 청정 설비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 온도라고 얘기하면요. 온도와 습도와 기류, 거기다가 플러스
이런 산업 설비를 위해서는 청정도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클린룸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삼성 클린룸, LG 클린룸 반도체 생성 시설입니다. 이렇게 클린룸 방진복을 입고 여기 먼지나 이런 바이러스가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특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방이 클린룸. 어디서 설계하냐고요? 우리 과에서 설계하는 거죠. 어떻다고요? 온도, 습도, 기류까지 막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청정도까지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애슈레이라는 냉공조 학회에서 맨 처음에 제청을 한 건데요. 그게 계속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1피트 3승 내에 0.5 마이크로메타 크기의 입자에 먼지가 몇 개나 있냐를 가지고 클린룸의 청정도 기준으로 해서요. 클래스 1000, 클래스 1, 클래스 1이라는 거는요. 0.5 마이크로메타가 한 개 있다라는 겁니다. 클래스 10은 0.5 마이크로메타가 10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청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바이오 클린룸, 인더스트리얼 클린룸에서 반도체 공정 제조를 하려면 이렇게 클래스 100에서 1000 정도고요. 또 이렇게 주사기를 제고하려면 클래스 100 정도의 우리 청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버섯 같은 것도 무균실이라고 그러죠. 클래스 100 정도. 신생아는 클래스 100, 1000, 만 정도 된다는 거죠. 수술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인공위성이나 반도체나 버섯 재배실은 무균 실험실은 클래스 100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설계 외부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다고요? 온도와 이런 게 지역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 지역에 몇 년간을 해서 평균을 내보면 설계를 할 때 외기 온습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은 31.2도고요. 그 다음에 난방을 할 때는 최하 마이너스 11.3도고 습도는 63%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냉방을 할 때는 공구 온도는 31.2도 정도로 하라는 이런 지역에 따라서 추천을 한 것이 표 1-8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34도가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1년 중에 일주일 정도 되죠. 그렇게 전체 기간 중에 얼만큼 벗어나는 율을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리 커미티에서 TAC 한 2.5%면 전체 중에 2.5%가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 한 2.5%는 여기보다 높아도 그냥 무시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조금 참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설계가 너무 냉동기라든 게 커질 수 있고 에너지 절약적으로 좀 나쁘니까요. 그렇게 하자라는 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열 전달 방식에 관해서 좀 살펴볼게요. 아까 다 조금 인체를 통해 살펴봤듯이 매질에 의해서 이렇게 유체와 고체 표면에 의해서 열 전달이 되는 걸 대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무 매질 없이 이렇게 유리창 같이 통과하는 걸 복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체와 고체 사이로 가는 걸 전도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벽체다 그러면 더운 방, 밖에 추운 그러면 이렇게 안에 더운 열기가 벽체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건 이런 건 전도에 의한 거죠. 전도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책에 좀 잘못됐어요. 표 1-9에 이게 동간의 열전도율은 390,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열에너지 전달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나 이렇게 콜크 같은 건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단열재, 열을 차단하는 건 열전달율이 굉장히 낮아야 되고요. 열전달을 잘 하려면 열전달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류는 어떻다고요? 유체에 의해서 고체 표면으로부터 열을 빼앗아 나가는 것이고요. 온도 차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어떻다고요? 벽체가 있으면 외부의 찬 공기가 안에 더운 공기를 전도에 의해 나온 걸 이 표면에서 대류에 의해서 또 빼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대류에 의해서 벽체가 열을, 실내에 있는 열을 겨울에 뺏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는 어떻다고요? 매질 없이 태양 에너지가 유리를 통과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사되고 흡수되고 투과되는 합을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태양 에너지가 오면 흡수되거나 반사되거나 투과되는 게 에너지는 여기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이 같아야 되죠. 만약에 불투명하다면 모두 다 반사율이 없으니까 반사율이 없는 흡수와 투과가 1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과에서 중요한 열 관류율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관류율은 우리 과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엔탈피는 현열과 잡열을 더한 열 에너지라 그랬죠. 열 관류율은 이런 거예요. 벽체가 있어요. 벽체가 단열재를 넣어서 한 2가지를 넣고 혹은 3가지를 넣고 그러면 전도율을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열 대류를 계산하고 따로따로 계산을 하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매번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 이걸 좀 미리 계산해 놓으면 안 될까? 그래서 대류와 전도에 의한 것을 합해 놓은 것을 열통과 혹은 전문 용어로 우리 과에 쓰는 말로 열관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여러분이 콘덴서의 합을 더할 때 콘덴서 역수분의 2를 계속 더하는 거와 같이 벽체도 그렇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벽체입니다. 벽체가 2개예요. 그래서 벽체의 두께와 벽체의 열 전도율이에요. 콘크리트고 뭐 철일 수도 있고 단열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값들을 대입하고요. 여기는 공기층의 열 전도율을 이렇게 대입을 여기 요 내부 축, 외부 축에 이렇게 더해주면 전체의 열 통과율을 계수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게 열 관류율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여러분 책에 있는 그 식이에요. 시그마는 여러 개 있어도 더하면 됩니다. 라는 말이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벽체가 2개다 라고 한다면 벽체 2개의 두께, 벽체의 열 전도율, 그 다음에 내부 축 공기, 외부 축 공기의 열 전달률을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표기를 해서 열 관류율을 하고요. 만약에 벽체가 하나, 둘, 3개다 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요. L2 나누기 람다 3로 해서 더하기로 해서 표현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열 통과율, 열 관류율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안에 찬 냉수가 있고 밖에 더운 공기가 있다면 이 찬 냉수, 공기가 더운 게 찬 곳에 부딪히면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수축하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더 이상 온도가 떨어지다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면 나머지가 물방울이 돼서 나타나는 게 결로라는 거죠. 아까 이 오늘 공부하기 초기에 결로가 발생하면 어떻다고요? 이 비싼 몇천만 원짜리 대포알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아파트 밑에 방수 물이 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로를 없애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열 대류량과 전체 열 통과량은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룸 템퍼리처, 그다음에 서피스 표면 템퍼리처, 즉 대류와 전체 열 통과는 같습니다라고 놓고 이 표면의 온도가 내부 결로 노점 온도보다 높여만 유지되면 결로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아지면 결로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얼마나 이 벽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단열재를 넣어야 이슬이 맺히지 않을까요? 라는 문제가 여러분 책에 있는 예제 1-1입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쉽습니다. 금방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다고요? 지금 이게 실내고요. 밖이 추운 거예요. 이 실내 더운 공기가
밖에 찬 외벽에 여기 부딪히면 내부에 이슬이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 온도를 노점 온도보다 높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의한 열 대류와 전체의 열 통과, 열 관류가 평형을 이룹니다. 라는 식이 있었죠. 얘와 얘가 이쪽으로 가면 평형입니다. K를 놔두고 일로 넘긴 거예요. 그리고 열 관류율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가 두 개니까 두 개의 요 값을 대입하고 이쪽에 알파 제로 즉 대류 전달 개수, 실내 대류 전달 개수를 대입을 하면 열 관류율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 열 관류율을 다 줬어요. 문제에 여기에 열 내부, 열 전도율, 공기의 열 전달률 다 벽 두께 문제에 다 줬어요. 다만 이 벽 두께를 얼마로 해야 여기에 이슬이 안 맺힐까요가 예제 1-1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문제에 단 요 L2를 모르죠. 자, 그래서 요 값을 알면 요 나머지 값들을 해서 요 미지수를 풀 수 있는 거죠. 이 K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의한 열 대류와 전체 열 통과율은 평행을 이룹니다. 라고 해서 요걸 놔두고 룸 템퍼리처, 아웃사이드 템퍼리처를 대입하고요. 책에 오타입니다.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15가 아니고요. 그리고 9.28, 그 다음에 20, 마이너스 12입니다. 요 서피스 템퍼리처 결로 노점 온도요. 그러면 K 값이 2.97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2.97을 여기 대입하고요. 요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하면 요 미지수 값은 나중에 구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구한 값이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벽체 두께는 최소한 20mm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또 수업시간 이후에 혹은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공기조화의 인체에 관해서 많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열 전달, 열 관류율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